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혜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일단락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임기 말 당청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물론 차기 대선까지 모두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강행에 반발하며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지만 전면적인 원내 투쟁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7명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예약된 백신 접종이 취소될 경우 당일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신속 예약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자치단체 합동기구가 구성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등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인사청문 전국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일단락된 뒤 당청 관계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의 첫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단합을 요청한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반발하면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국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치권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신임 지도부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에 대한 발언들이 눈에 띄었는데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 당정청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한 반면 송 대표는 당 우선의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겁니다. 당청 관계 변화 기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새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포기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미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백신 접종 대책,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이 두루 논의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두고 당청이 온도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격 안정과 투기 근절 등 정책 목표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의 정책적인 주도력을 높이는 게 마땅하다며 부동산 문제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인사 강행에 반발하면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은 오늘 오전 청와대를 직접 찾아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직후 현장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
또 청와대의 각본 아래 민주당이 군사작전을 하듯이 인사 절차를 몰아붙였다. 이런 거센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갓 돌진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지 마! 하면 얼른 알아듣고 2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 살 배기도 그렇게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 마라.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측에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또 면담 자리를 재차 요청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대치 과정에서 여야 관계는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유권자 1000명에게 김 총리 임명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38%는 적합하다고 답했고 26%는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 36%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9%는 정책 능력만 공개하는 게 낫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 국내에 전달하세요.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하게 무책임한 폭주기관차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딴지 걸기와 발목 잡기가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신임 장관들의 임기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법무수석이 바로 인사하고 지금 가신 거죠? 예, 그런 식의 인사는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 주민들과 경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정수리가 타들어가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의 국무총리 인준안 강행 처리 이후 여의도 국회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낙마를 주장한 임혜숙 후보자의 임명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제거하고 임명장도 수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배현진 의원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중계석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배현진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아침 청와대 앞에 다녀오셨죠? 저희 화면 보니까 청와대 앞에 약 80여 명의 의원들이 모였던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 전달했죠. 항의 서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당과 지금 야당의 원내 대화가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저희 야당과 대화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직접 이야기도 하셨던데 앞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 봤거든요. 예. 네. 어떤 이야기 직접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닌 대통령을 위한 말씀을 한 말씀 올렸거든요. 예. 이제 1년 뒤면 문재인 정부가 끝이 납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역사의 패배자로 남지 않도록 예. 대통령 스스로를 지키시라는 그런 좋은 말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 가운데 하나가요. 이달 말에 있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역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인사청문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지금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예. 지금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말씀보다도 이미 임명하신 31번째 장관 그리고 총리 후보자, 총리가 되셨죠? 예, 그 김부겸 총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말씀을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 31명이 됐죠? 혹시 김 총장 후보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도 있습니까? 원내 그 전략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의원총회를 열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님,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어제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 던지셨잖아요. 자, 육참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살을 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자,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 막막한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알던 그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아드리겠다고 제가 어제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러자 하면 아마도 헌신적인 그런 앞서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선구적 결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국민들께서 마음 깊이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에게 꼰대 정당 좀 벗어나 보자라는 말을 했는데, 자, 공감하십니까? 아마도 그 원조 소장파 의원으로 이제 꼽히시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에게 좀 북돋워주고 더 새로운 이야기, 또 신선한 이야기 많이 하라고 격려차 해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새로움과 개혁, 혁신에는 저는 나이가 그 절대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장청의 경륜과 또 신선한 바람 모두가 조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구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야당 초선 의원들 자 얼마 전이죠.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 부적격 의견 주장을 했고요. 지도부에 강하게 요청했고 사실상 수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당입니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은 저희랑 또 국민의힘은 굉장히 민주적인 그 배경에서 선후배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이야기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를 민주당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수직적이고 완고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에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3분의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인데 그중에 한 분을 콕 찍어서 부적격 낙마시켰다라고 만족하실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께서 이게 노스테일저의 그 손수건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계속 끝나면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좀 더 힘을 내셔서 민주당 스스로의 강력한 새바람 그리고 변화를 좀 불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자, 인적 쇄신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 의원하고 가까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 복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개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깊은 인연이 있고요. 예. 복당 문제는 갑론을박을 벌일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지난 총선 때 당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 한 식구가 당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당연하고 예.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의당과의 통합 그리고 외부에 계신 다른 대권 주자들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변해야 한다. 일단 그 거친 언어 구사하는 것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초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예. 실상 그 홍준표 전 대표님의 어떤 그 겪어보거나 경험이 없이 네. 그냥 우리가 이제껏 언론으로 접했거나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 가지고 있는 공연한 공포심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그 정도를 감당 못한다면 정당으로서 저희가 존재할 그 힘이 있을까 싶고요. 네. 담대하게 당 밖에 계신 모든 대권 주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가 국민들께 이왕이면 가장 다채로운 모습으로 대선 경선의 모습을 펼쳐드리는 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아직 지지율이 높은 주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 전 총장 영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 하시는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 저희가 힘써 만든 공정한 경선 룰 안에서 대선 주자들이 열심히 경쟁하시고 또 감동적인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면 국민들께서 대선 그 긴 레이스를 조금 더 즐겁게 보시면서 또 마음 편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 먼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대뿐만 아니라 지난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면 사실은 거의 전 세대의 지지율이 조금씩 높아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지율이 높아진 게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의 실정, 실망에 대한 반사 효과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항상 자만하지 말고 예. 오만하게 정치하지 말라라는 어떤 경계, 감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야당이 모든 정권에서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아마 집권 여당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으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온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희의 숙제는 그렇게 새로이 넘어온 기대들을 현실화시키고 정책적 역량으로 보여드리는 것, 풀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정책적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상의 질문입니다. 국민의힘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 오늘 여러 그 당권 주자들도 출마를 하시면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만들겠다, 예. 새로운 아주 매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을 밝히셨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초선들부터 해서 많은 공부 모임을 하고 당 밖에 있는 진영을 떠나서 여러분들과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 가능한 상식적인 정책 그리고 법치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갈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거꾸로 제가 우리 앵커님도 계시지만 예. YTN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지도자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곧장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의 변화를 먼저 촉구하기보다 지금 꿈쩍 않고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절박하게 나오는 이 시점에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변화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집권 여당이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더 힘써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거꾸로 좀 드리면 어떨까요? 네, 여당도 변하고 야당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예, 국민의 열심히 삶이 하겠습니다. 바뀌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배현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전격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도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에 이어서 공소장 공개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조금 전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지에도 명시가 됐듯이 박범계 장관은 이번 공소장 내용 공개를 명백한 불법 유출로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도 불편한 심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아놓다라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말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요. 법무부 안팎에서는 일단 때를 기다리면서 참되 확실하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문서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법성이 굉장히 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전격적인 진상조사 지시도 공소장 공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실체를 밝히고 책임도 묻는 첫 단추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대검찰청도 분주해졌습니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미 조남관 대행이 오늘 오전 대검 감찰 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은 무엇보다 공소장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공수사실 공개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발 기류도 감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공개가 이렇게 파장이 큰 데는 새롭게 드러난 내용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는 무엇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불법 출국 수사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당시 이광철 선임 행정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조국 당시 수석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결국 수사팀의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서 별도의 검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 정황도 나오면서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 또한 적혀 있습니다. 조국, 박상기 두 전직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장관의 전격적인 진상조사 지시가 이후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선고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구속되지 않았던 안 씨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는데요. 공소사실로 적시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의 모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사건 당일 정인이가 이미 앞선 학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로 정인이의 배를 2차례 밟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복부에 모여있는 주요 장기가 손상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의 무관심과 냉대로 정인이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장 씨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무기한 격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선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법정에서 양부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장 씨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남편 안 씨의 경우에는 선고를 듣고 바닥만 쳐다보며 멍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가 끝난 뒤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안 씨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요. 안 씨는 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첫째 아이를 위해 구속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만 기다리던 시민단체는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선고 결과가 속보로 보도되자 중형이 내려졌다며 안도하면서도 숨진 정연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형한 7년 6개월보다 낮아진 걸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장 씨와의 공동 범행 사실을 드러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항소하면 다시 2심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양부모 측 변호인들은 일단 선고 결과나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YTN 박현입니다. 부산에서는 수영구 댄스 동호회 관련 확진자가 15명이 늘었고 어버이날 가족 모임을 한 두 가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댄스 동호회가 본격적인 강습이 이루어지기 전 회원 모집과 가입 상담을 하는 과정에 개별적 접촉이 있었고 음료를 함께 마시는 등 마스크 착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오늘 오전에만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내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이나 카페도 포장 판매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경남 김해시는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기도 행사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테마파크 등 시내 5곳에서 열린 라마단 기도 행사엔 확진자를 포함해 외국인 1,700여 명이 참석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직원 4명,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 손님 14명 등 모두 3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차 접종 물량은 내일까지 보건소나 요양병원 등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접종은 오는 21일까지 이뤄집니다. 요양병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성북 서울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2차 접종의 경우 보건소나 요양병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서 접종 시작 일자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성북 서울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430여 명이 2차 접종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오전 11시 50분쯤 2차 접종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을 받은 뒤 11주에서 12주 사이 2차 접종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의 경우 다음 주부터 2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접종 물량은 내일까지 보건소나 요양병원 등에 배송될 예정인데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접종 시작 일자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오는 21일까지는 모든 기관에서 2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목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지난 2월 26일 이후 1차 접종을 받은 65살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입원 입소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대상자 규모는 모두 92만 6천 명입니다.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중단된 30살 미만 대상자 13만 5천 명도 원할 경우에는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국내로 도착한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분 83만 5천 회분과 오늘부터 공급되는 개별 계약분 59만 7천 회분까지 접종 기간에 도착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 문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6월 첫째 주까지 코백스 물량과 개별 계약분을 합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806만 회분을 공급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는 60살 이상 74살 이하 어르신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어제 공급된 83만 5천 회분 가운데 2차 접종에 쓰이고 남은 물량이 일부 활용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0%에 이르는 데다 2차 접종까지 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1차 접종 당시 이상 반응이 없었다면 2차 접종 때는 이상 반응 발생 빈도가 더욱 줄어든다며 안심하고 2차 접종에 응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 서울 요양병원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혈전 생성 우려로 접종이 중단됐던 30살 미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가 여전한 데다 군과 경찰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원 종사자 27살 진영욱 씨.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지만 2차 접종을 앞두고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혈전 우려 때문에 30살 미만 접종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맞기엔 불안한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몸 상태는 좀 어떤지 궁금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혈전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11주 뒤 다시 백신을 맞아야 정상적으로 항원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2차 접종을 받게 될 30살 미만 대상자는 13만 5천여 명이 넘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차 때 증상이 없었다 해도 2차 접종에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접종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백신 2차를 받긴 맞아야 하니까 1차 때 좀 이상 반응이 심했던 분들은 2차 안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정부의 엇갈린 대응도 불안을 키웠습니다. 애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30살 미만 군인과 경찰관들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자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서 더욱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당황을 했죠. 그쪽에서는 화이자를 맞는데 저희한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정부는 1차 접종 때 이상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2차 접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차는 1차보다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도 더욱 줄어든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마 2차 접종까지 모두 다 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 예약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긴급 사태 발령 대상 지역이 3곳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일본 코로나19 담당 장관은 홋카이도와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 3개 현을 긴급 사태 발령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직위원회 측이 취소 시 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무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IOC가 일본 측에 위약금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최근 이런 질문이 늘고 있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짐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또 임혜숙, 노영욱 장관 오늘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은 일단락됐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까지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거의 여당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이 처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오전에 예.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려다가 할 수 없이 2명만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섭섭할 겁니다. 아마. 우선 야당에 섭섭하고 언론에도 섭섭하고 여당에도 섭섭하고. 예. 지금 만약에 여당 민주당이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았더라면 아마 3명 예정대로 임명을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지금 5월 10일 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명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송영길 대표가 5월 11일 재선 후보 모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당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기를 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명만.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섭섭하기도 화도 나고 예. 속전속결로 나머지 싹 임명장을 수여한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에 맞은 첫 인사청문 전국이었습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니까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야 목소리 각각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용해 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양보했으니 2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든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은 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윗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정의당도 임혜숙 장관도 부적격하다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명이 됐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이 낙마를 했고 어느 정도 야당도 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집권 여당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 통 크게 양보한 것도 본 적이 없지만 반대로 야당이 통 크게 한번 양보한 적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한 왜 총리하고 나머지 장관 3명 문제를 연계했는지 야당이 말이죠. 그리고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인사 전반적으로 보이콧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무리했다 국민힘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 뭐 대통령이 화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사는 원래 대통령장이 임명장을 주는 순간 근데 과거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야당이 강경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가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 좀 여야가 다시 세게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크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하고 그동안 장관 인사가 바람이었다면 이번에 김호수 청문회는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요. 총리라든지 장관 후보자는 비중은 작지만은 지위는 낮지만 훨씬 그 역할은 큽니다. 특히 권력 이동기 대선이 있는 때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향방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힘은 아마 필사적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청문회 공격을 가할 거라고 봅니다. 여당은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정된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방어할 거고 결사적으로 공격할 거고 똑같은 과거에 봤던 청문회 공방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 말인데다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정말 불꽃이 튀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요청했잖아요. 기자회견 때.
그래서 오늘 사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호응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가 뭐 전지전능한 뭐 인력과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 검증, 국회 검증에서 3자를 통해 검증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원내하고 상의를 해서 이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 청문회와 개인 어떤 그런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부착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의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문회 방식이 어떻게든지 개선돼야 한다라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공개냐 비공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을 공개다 비공개다 그 논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잘 정확히 의미를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도덕성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긴 하되 그걸 비공개를 할 것인지. 근데 그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언론으로 계속 유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증을 하겠다라는 뜻인지 그럼 그건 그 청문회 하자 말자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도덕성 청문회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차선으로 이를테면 점수제를 제안을 합니다. 이를테면 청와대가 제시한 7개 항목에 따라서 10점, 각 항목마다 10점 만점에서 평균점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커트라인을 둬가지고 최소한 커트라인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대통령 임명되면 안 된다. 그런데 야당은 무조건 높은 점수 주지 않습니까? 그 공개되면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거고 야당이 무조건 낮은 점수, 0점 주거나 낮은 점수면 또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치는 좀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오래전부터 알겠습니다. 점수제 도입. 점수제를 10점 만점에서. 알겠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 검증 때 도덕성하고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게 동률을 이뤘고요. 또 인사청문회 검증 방식은 또 도덕성 정책을 모두 공개 검증해야 된다. 현행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해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능력을 검증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하죠. 그 미국같이 여러 날에 걸쳐서 한 모르지만 하루 동안 어떻게 그 사람의 정책 능력, 역량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도덕성이 문제인데 저걸 빼놓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루에 끝내라는 건 너무 무리고 대한민국 국정 정책을 전반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2, 3일은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여야 합의한 최소한의 평가 기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야가 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서는 뭐 하나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한 청문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서 장관이 실제로 가면 부하 직원들을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당초에 청문회가 그러려면 없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아예 청문회 무용론이 낫죠.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평가 기준을 해야 되고 점수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잖아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협치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당이 좀 주도하는 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근데 당이 주도가 아니고 정확히 보면요, 당이 정책을 주도하라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인사라는 국정은 뭐 대통령 청와대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장관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 우위로 가려다가 사실 강력하게 제동이 걸린 거죠. 이번 과정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장청 간의 관계가 과거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하면 당이 따르는 선당 후, 그러니까 선 청와대 후 당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 김호수 청문회 이후 과정에서 저는 송영길 당 대표와 초재선 그룹 소장파들이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가 그럼 당청 관계가 좀 긴장 관계가 계속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청와대는 문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뜻을 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 당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민심을 제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임기 말에 문심이냐 민심이냐를 양자 택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문심과 민심이 다를 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역대 모든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이 예. 갈등이나 충돌을 얼마만큼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잘 조율하느냐가 그 정권의 임기 말에 성공하느냐 말느냐 이제 판가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나왔는데 20대와 호남 지지율이 좀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결과 보고요. 예. 아니 20대가 낮다는 걸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 19%가 나왔어요. 예. 왜 다른 지역은 뭐 30%가 대부분 넘었는데 20% 되지 못했다? 네. 야, 이거는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민심 20대들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훨씬 더 분노가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마지노선 지지 기반이고 민주당 집권에 대한 아성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야 45%가 나왔다. 예. 거의 찬반이 비슷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 45%.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4월 16일 날 갤럽조사에서 호남에서 처음으로 49%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인 지지도의 마지노선이 30%고 예. 호남에서의 마지노선이 50%입니다. 네. 이게 4월 16일 날 일타적으로 딱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45%다. 이거는 정말 빨간불이 아주 세게 들어온 겁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이 35% 잘한다. 인천, 경기 31, 대전, 충청 35, 그리고 광주, 전라가 45, 그리고 잘못한다가 44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영남은 뭐 예상하는 거죠. 영남은 예상하는 것이고요. 저 정도면 사실 21대 76, 부산, 울산, 경남은 23대 67이 나왔습니다. 저 정도는 수도권은 뭐 지금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을 한 거고요. 영남은 낮은 걸로 예상을 했는데 호남에서 잘한다가 45, 잘못했다가 44, 불과 1%포인트 차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대통령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이거는 좀 이제 상당히 조심.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걸까요? 20대랑 특히 호남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부동산의 문제라는 것이 이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딱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빼앗았다. 20대 지지율이 19% 나왔는데요. 60대 이상 지지율도 28%나 나왔는데 20대 지지율이 19% 나왔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흔히 20, 30대라고 하는데 지금 20대고 30대고 차이도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20대에 알겠습니다. 대한 정책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야당 국민의힘도 뭐 20대 청년들이 당 대표에 나서고 송영길 대표도 20대 30대를 겨냥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주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대가 거의 태풍의 눈처럼 지금 등장한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기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비등비등하게 뭐 오차 범위 안에서 나오다가 지금 보면은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지금 두 후보가 지지도가 여론조사 기간마다 혹은 시기마다 상당히 놀뛰기식으로 막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양자 대결에서요. 그리고 또 42대 35. 그 전에 또 계속 졌었죠.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시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을 텐데 본질적인 분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론 지지도는 사실 5년짜리라고 보면 됩니다. 5년짜리. 2017년도에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 이후로 계속 대권 행보를 겪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가받고 있는 지지도인 거죠. 네네. 오래되고 상당히 단단한 거죠.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윤석열의 지지도는 사실 6개월짜리라고 봅니다. 예. 본격적으로 지지도 평가를 받는 그렇군요. 게. 예.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평가가 아니라 기대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대감.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반면에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도 느끼고 또 뚝 떨어졌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은 출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역으로 달리 보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 오히려 탄력성이 있다, 확장성이 있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확장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갤럽 조사고요. 예. 같은 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면접 방식이고 또 ARS 방식이라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윤석열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 45.7, 이재명 지사가 35.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잘 아시잖아요. 확실히 여론조사 방식 그리고 기관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설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물었는지. 어떻게 물었느냐가.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토시 하나에 따라서요. 지지도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제 시청자는 저희들이 일일이 일희일비하기는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까 본질적으로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5년짜리고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양자대결 구도는 지금 일단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양강 구도로 가고 있다는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재명 지사는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윤석열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하게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이 흐름만 보고 있거든요. 진짜 어느 쪽이 더 세냐, 더 나은가 하는 부분은 좀 더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보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누가 더 세냐 이걸 판가름하는 기점이 분기점이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 되겠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게 본인이 밖으로 딱 등장하는 순간 지도가 오를지 내려갈지는 본인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아마. 본인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알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외부로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는 순간 지지도는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이게 두려울 수 있죠,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명을 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 최진 원장께서는 다음 주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5월 18일.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파악한 바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5월 중순에 그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치고 나가자라는 것과 6월달 지금 당권 국민의힘 당권을 하는 걸 보고 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등장한다면요? 다음 주에 윤 전 총장이 등장한다면 지지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거는 일단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 달라질까요? 메시지와 면면을 보면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보면 등장할 때 지지도가 팍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면목, 그다음에 영입 인사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탄탄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미 언론에 이미 그 면면들의 얼굴들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게 없는 거 보면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네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보는 편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근데 여러 번 이제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타진을 하면 다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고 하지만 막상 이름 올리겠습니다 하면 뒤로 빠지는 것이 정치권의 생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권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호영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다 이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질문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오래 같이 근무하고 또 같은 집에도 살았습니다. 몇 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친구의 친구들이고 뭐 이래서 그런 여러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판사를 한 사람인데요. 정치권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윤 전 총장의 합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툭툭 던졌습니다. 보면 예. 몇 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오늘 처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다가 입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근거들이 있다. 이 정도는 뭔가 물 밑에 좀 교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플랜 A에서 플랜 B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자 중도 신당 구상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은 일단 양자 구도가 좀 공고하고 분명해 보입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좀 새로운 후보가 양 당에서 좀 부상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대권의 구도가 아직 정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세균 후보가 지금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입당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친문 후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지하는 후보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두세 명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렇지 나머지 대부분은 정말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늦게 불이 붙고 늦게 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과거 지금 알고 있는 판이 아니라 예, 새로운 그렇습니다. 판이 형성될 수 있다. 예, 지금의 판보다는 더 플러스 알파 베타의 판들이 벌어진다는 것도. 예. 그렇게 예측하시는군요. 예.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유력 예. 후보들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이. 그렇죠. 정치가 예. 또 생물이라 그래서 많이 변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변하니까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한시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결론을 내야 되겠다. 국정을 통할할 국무총리를 장시간 공백으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미국을 가시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분 다 공석으로 있는 것은 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가 빨리 조치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동안 국정법이 생긴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는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의 책임이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왜 당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사건자의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직무입니다.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이 고려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올리는 거 안 올리고 일방적으로 또 사례를 선포하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분단 와중에 하루가 중요한 이런 시기에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그 국민의힘 당이 저는 이게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혐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속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제목만 나왔는데 그 국회에서는 관행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절차를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모든 말씀하신 데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 안 돼 하면 다 무산되는 겁니까? 국회 다 그만둬야 됩니까? 국회 관행을 이야기했는데 국회 관행은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교차로 맡는 게 국회의 확고한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하고 청문회 이거하고 관계가 김병조 의원 들어보세요 좀. 아니 그 말끝마다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 사성장군 출신님이 좀
낄 때 끼시고 좀 빠질 때 빠지시고 하세요 좀. 아니 야당 의원이 얘기할 때 아니 김병조 의원은 습관적으로 끼어들어요. 습관적으로 끼어들어요. 조금 합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지금 이게 국회가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유, 삼선답게 그 예? 의원들이 있는 데서 서영교 의원, 예? 그 팔짱 끼고 그런 태도가 뭐예요 그게? 여당 의원님들이 아니 내가 예? 팔짱을 끼는 게 왜 거기서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게 예의 없이. 아니 이게 왜 예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날씨가 싸늘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날씨가 싸늘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올봄 최고 30.8도까지 치솟으면서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2달이나 일찍 찾아온 한여름 더위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열기가 축적된 가운데 쏟아진 강한 햇볕은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30.8도,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평년보다 8도나 높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의 한여름 기온이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상 고온의 원인입니다.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지만 동쪽 지역은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름 더위는 주말을 고비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며 뜨거워졌던 대지를 식혀주기 때문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내려가며 예년의 늦봄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원광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드릴 거예요. 사랑해줄 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말인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오전의 모습인데요.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입은 티셔츠에는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글귀도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을 받은 선생님의 표정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는데요. 길고 긴 코로나19 속 두 번째 스승의 날이 맞았습니다. 지난해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올해는 다르길 바랐던 선생님들, 여전히 텅 빈 교실에서 홀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선 매일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늘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나 코로나에 감염되진 않을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노심초사입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85%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더 크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원격 수업 시행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마주해서 가르칠 수가 없다 보니 수업에 집중은 하는지 또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겠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스승의 날. 학교를 못 가서 직접 말할 수는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월곡중학교 합창단 학생들의 온라인 합창 모습입니다. 각자 집에서 화상 수업을 하던 장비로 노래를 불렀고요. 한 학생이 이렇게 각자 찍은 영상을 한데 모아서요. 한 곡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그때 그 시절 너무 그리워져 언젠가는 사랑이 지고 흘려서 찾아오네
네, 어떠셨습니까? 한 선생님은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눈 녹듯이 고단함이 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선생님의 마음이겠죠. 선생님의 작은 관심이 때론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위대한 이유죠. 길고 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느 때보다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숨지기 한 달 전 아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무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하도읍에 있는 한 빌라. 지난 6일 오전 60살 강모 씨가 이곳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29살 아들이 3층 집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뭐 과학수사대하고 경찰 폴리스하고 그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경찰이. 그런데 유가족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이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강 씨가 이미 한 달 전에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 죽여버리겠다. 이 문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고인이 된 분도 아버지도 그 얘기를 수차례 하고. 당시 강 씨는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자주 보여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을 만나보더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는 무조건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버님 입장에서 경찰이 와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경찰을 부른 아버지에게 큰 분노를 표시하며 더욱 횡포를 부렸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대상자가 굉장히 차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많이 흥분되어 있고 막 다투고 막 그런 흔적이 없이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제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과 단 둘이 살던 강 씨가 숨진 다음 날 이 사실을 몰랐던 친척들은 지구대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강 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철수했습니다. 시신이 화단에 있었지만 집 주변조차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이 거기 와서 문 노크만 세게 해보고 4~5분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지 않자 저한테 어떤 청구도 묻지 않고 그냥 결국 주민 신고로 뒤늦게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 5시간 만에 도주 중이던 아들을 안산 길가에서 붙잡았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2년 전 진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경찰은 대응 지침을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김무준 기자가 좀 더 취재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범행한 거 후회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피해 망상에 시달리던 안인득은 평소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도 숱하게 신고됐습니다.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청은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 유의사항을 강화해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당장 위험이 없더라도 난동 이력이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응급 입원 조치를 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 존속 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버지인 강 씨의 신고에도 경찰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 동지를 확인해보면 하루치밖에 안 먹고 일주일 됐는데 하루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약을 아예 안 먹더라고요. 얘가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난동 이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살해 위협한 아들을 내버려뒀습니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앞에서는 상황이 조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면 애타게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시도하던 가족이라든지
오히려 또 주변의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웃 주민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강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입원하셨어요. 누워갔어요. 나가 무슨 있었다고요. 아버님이 보러가 꼭 나가지고. 어린이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러 갔다가 참혹하게 숨진 강 씨. 유가족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안일한 대응 대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현재 그 상황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강제로 입원시켜드릴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경찰관이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6개월 성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건데요. 법원 현장에서 엄벌을 촉구했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도 현장에 계신 거죠? 네네. 예, 지금 호송차가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끝나고 몇몇 분만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엄한 처벌이 내려져서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법정 밖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법정 밖에서는 늘 그렇듯이 지금이 이제 한 7차까지 재판이 왔어요. 예. 근데 늘 그렇듯이 눈물과 분노와 격앙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속속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졌잖아요. 편지라든지 덤벨을 떨어뜨렸다든지 이런 더 정확할 만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정말 회원들이 정말 같이 울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회원들이 울고 또 격앙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네. 하셨는데 일단 네. 엄한 처벌이 나와서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법정 최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지만 사실은 사형이 거의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징역이 어쩌면 법정 최고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런 법정 최고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포천 입양아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 7시부터 법정 밖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법정 안에도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제 본법정하고 중개법정이 몇몇 회원들과 그다음에 기자분들에게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밖에서 있었죠.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요. 법정 안에서 정인이 양부모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예, 법정에 들어가 있던 사람 말로는 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징역까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양부나 양모 모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왜 그렇게 가벼운 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5년 선고와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는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부 같은 양부는 5년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딸을 키워야 되니까 2심까지는 불구속으로 해달라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양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의 친딸을 키워야 하니까 좀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런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딸의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딸아이한테는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친척들이 이렇게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양부 양모는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양부모가 사실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러 차례 반성문 같은 것들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네네. 예, 뭐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 입양모가 양부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예. 마치 무슨 선교 캠프를 간 듯한 아주 뭐 이모티콘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보고 또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반성문 역시도 가명을 노린 그 거짓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오늘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경종을 많이 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살난 딸아이, 입양한 딸아이를 또 학대해서 또 구속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입양아의 문제가 아니라 학대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나 분명히 입양 그 관리 시스템도 분명히 개선이 되고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것이 뭐 학대의 문제라고 이렇게 몰아가다가는 입양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공화를 통해서 이 입양 장녀가 아닌 아동의 입양 행복을 위해서 이런 입양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네, 국내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오쯤 충남 당진시 수청동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추돌한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고 상가 1층 편의점과 네일숍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인력 99명을 투입해서 낮 1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노래주점 업주 A씨가 오늘 낮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심사에 앞서 피해자의 미안하지 않는지, 범행이 들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반복하면서 몇 번이고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희귀종 백해삼이 잡혔습니다. 어민 전덕흥 씨는 지난 10일 동해시 목포항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백해삼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백해삼은 12cm 크기로 몸통이 온통 하얀색입니다. 인도 동북부의 나가온숲 보호지역에서 야생코끼리 18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2일 밤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으며 이때 코끼리들이 벼락을 맞고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도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 나누고요. 먼저 이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성윤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했었던 안양지청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는데 예. 이 공소장에 보니까 청와대 당시 수석이었죠. 조국 수석, 그리고 당시 장관 박상기 장관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공소장 자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관한 내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혐의 사실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법률적으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수사 지휘라는 이제 형태를 통해 가지고 결국 수사를 무마하고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안양지청에서 내용을 수사를 하다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출금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수원 고검에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고검의 그 내용을 못 받은 걸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다라는 문제를 예.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고 무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법무부 소속의 이제 서기관에 대한 조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를 경위서를 제출하라 예.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거는 대검과 법무부가 다 협의한 내용인데 왜 자꾸 이걸 수사를 하느냐라고 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은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도의회 판단하에 이것을 종결한 걸로 해라, 정리를 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었고요. 예. 좀 공소장에서 특이한 부분은 이 공소장의 내용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범죄 사실에 관한 부분이지만은 네. 그 외의 정황들도 공소장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예. 이제 공개가 됐던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 행위자는 이규원 검사입니다. 현재 이제 기소된 상태이고요. 예.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이 이규원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게 되자 이것을 좀 무마해달라는 이유로 이제 이광철 비서관의 때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의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예. 이광철 비서관이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때 이야기를 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윤대근 검찰국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 윤 국장이 안양지청에 이제 부분에 예.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예. 또 다른 루트로는 이제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수사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 법무부를 수사한다는 거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는 것은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것 또한 이제 윤 국장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됐고 결국 윤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안양지청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윤대진 국장입니다. 예. 윤대진 국장 함으로써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외에도 예, 예. 나머지 이제 이 내용의 바탕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수사,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네, 밝혀진 그 공소장 방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윤대진 국장 그리고 윤대진 국장이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이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좀 중단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곧 유학을 가니까 네. 좀 수사받지 않게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다가 압박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것 또한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전달만 했다 혹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내용을 봐야겠지만은 예. 사건과 관련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만약 그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를 조금은 무마시키거나 예. 이제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지시를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아랫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검찰의 안양지청에 행사했다.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윤 국장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밝혀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혐의점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박상기 당시 장관도 안양지청의 수사 이야기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창구로 또 접근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이규원 검사가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예. 이규원 검사 외에도 또 수사 대상자가 됐던 법무부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규원 검사, 이광철 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다시 법무부 직원들과 또 박상기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예. 전 장관과 민정수석이 윤대진 이제 검찰국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사를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예.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예. 왜 이거 자꾸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윤 국장이 이 부분을 안양지청에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겨우 내가 화내는 걸 막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라는 예.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자 협의해서 진행된 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윤 국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양지청에 내려보냈다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직 검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히 검찰과 법무부가 완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을 오히려
일선 지청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 내용을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당시 검찰총장한테 다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고 했던 문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책임을 묻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 총장은 이제 참고인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성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윤대진 검찰국장 당시 그리고 이현철 안양지청장 또 당시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다 검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직 검사에 관한 수사가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입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직 검사에 대한 내용들은 이첩이 돼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이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범계 장관도 공소장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찰을 지시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지검장의 직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직무가 배제가 돼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이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이제 현재 기소가 돼서 공판에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직무 배제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직무 배제는 근데 기본적으로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직무 배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직무 배제를 해오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례적인 사안으로 또 하나 이야기됐던 게 정진웅 이제 검사의 그 독직 폭행과 관련돼서는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지위 자체가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결재권자로서 현재 직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검찰의 이제 공소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보 내지 직무 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 유출 관련해서요. 이성윤 지검장 관련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지시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유출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결국은 아마 전산을 통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내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 국회 요구에 따라서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본인한테 송달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은 검찰 내부 조직의 통신망 속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접속 기록이나 내용들을 파악해 본다면은 결국 누가 접근을 했고 어디까지 접근했었고 누가 유출했는지가 아마 금방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개를 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적법성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한테 송달이 되고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개를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례적인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송달이라는 적법적인 절차가 되기 전에 유출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법성이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소장은 대부분 공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달되기 전에 지금 공소장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에서 백신 휴가를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확대를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영성 기자입니다. CJ그룹이 모든 계열사에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당일에 포함해 의사소견 없이도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2차 접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지난주 사원협의회 등을 통해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과 방식은 다르지만 백신 휴가를 약속하는 기업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최대 3일을 약속했고 LG그룹은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이틀을 줍니다. NHN은 모두 사흘을 보장하고 네이버는 접종 다음 날 하루 동안 쉬도록 했습니다.
아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백신 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영세 기업까지 휴가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아프시더라도 일반적인 병가나 이런 그 제도를 통해서 좀 충분하게 각 기업체나 각 사업장에서 백신 휴가를 받으실 수 있게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법 개정이나 근거 마련 또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발의안 6건 가운데 4건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백신 휴가를 보장하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현대차그룹이 8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시하는 바이 아메리카와 그린 뉴딜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음 주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삼성전자도 조만간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가 내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만듭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 74억 달러, 우리 돈 8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등에도 투자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미국 출장에서 엘라베마 공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치열해지는 미국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 뉴딜과 함께 연방정부 기관이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게 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If an agency wants to issue a waiver to say we're not going to buy an American product, they have to come to the White House and explain it to us. 또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5년 240만 대에서 2035년에는 800만 대 규모로 커진다는 전망도 투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을 옮겨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사업의 미국 투자 소식도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GM과 두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별도로 5조 원을 현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 없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하고 미국산 제품들을 활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판매처를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올메어 겨자 먹기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미정상회담 전날 열리는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에 초대돼 또다시 투자 청구서를 받게 된 삼성전자도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소문에 주가가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9.47% 뛰어오른 94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공시를 통해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소문은 현재 확정된 게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며 앞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 차를 파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테슬라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데다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무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3.09% 하락한 571.6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 등 기술주들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약세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반등 흐름에 끼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7일 종가 672.37달러와 비교하면 14.9%나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 이후 테슬라 주식이 최악의 주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테슬라 투자자들에게까지 위험 요인이 된 것은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is a U-turn for Elon Musk, who's been one of the biggest proponents of Bitcoin and crypto, saying now Tesla will not take Bitcoin transactions for its cars. 3 months ago, they said they would. 온라인에서는 머스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라며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폭락을 불러온 머스크가 하루 만에 도지코인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입을 열 때마다 주가와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기꾼일까요? 혁신가일까요? YTN 최문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대규모 유혈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전투기 공습에 이어 지상군 포격까지 가하고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상군 부대를 가자 지구에 투입했고 이에 맞서 하마스 등 가자 지구 무장 세력들도 즉각 로켓포를 대량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분쟁이 격화하자 미 정부가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전체 4단계 중 3단계로 올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항공사도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감독 경질 이후 연패에 고개를 숙였던 프로야구 롯데가 3경기 만에 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유망주를 대거 투입하는 신임 사령탑 레리 서튼 감독의 새로운 방향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1군 무대에 데뷔한 대형 유망주 나승엽.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좀 바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성효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한다? 사실 좀 의외이긴 합니다. 예. 우려를 반영하듯 손쉬운 플라이를 놓치며 고전했지만 목요일 2번째 출전은 달랐습니다. 안타 2개, 프로 첫 타점까지 신고하며 서튼 감독의 기대에 화답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할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은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좋은 기분 같습니다. 선수 기용 등에서 단장과 불화를 드러낸 허문의 감독과 달리 서튼 감독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2군 유망주를 불러들였고 3연패 사슬을 끊으며 부임 첫 승도 맛봤습니다. 이른바 단장의 선수로 분류돼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던 중고참 포수 지시환도 모처럼 출전해 도루 저지와 안타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His first hit, a big RBI hit tonight. Our young pitching staff, they came in, they attacked the hitters. They did a great job. We have our whole idea was to try and bring up one pitcher, one position player every year. 융통성이 아쉬웠던 사령탑의 고집과 프런트 야구가 충돌하면서 내분에 가까운 갈등과 성적 부진에 홍역을 치렀던 롯데. 결과로 말하는 1군 선수들, 그리고 기회를 원하는 2군 선수들의 조화라는 새 방향성을 설정한 롯데가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삼성의 강민호 포수가 수비 도중에 공에 맞았는데요. 보는 이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강민호 선수의 눈빛이 많은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초고 파울이고요. 파울 타구에 강민호 선수가 맞았습니다. 아이고. 아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건 민간요법인데요, 저거. 예. 네. 식은땀이 쭉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소를 짓는데 강백호 선수를 째려보고 있어요. 네, 이제 분명히 이제 뭐 어떤 대화를 나눴겠죠. 강민호가 강백호에게 네, 눈빛으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원주, 신림면의 기온이 33.6도를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대전이 31.8도, 서울도 30.8도로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오존도 말썽입니다. 현재 경기와 인천, 충남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차단되지 않는 오염물질입니다.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이번 주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 휴일에는 2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7도에서 많게는 9도나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의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입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